과연 누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가 될 것이냐. 그동안 참 여러 엇갈린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초반부터 엎치락 뒤치락 치열합니다. 박빙 승부의 두 후보 급기야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던졌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십시오. 저는 이런 뻔뻔한 정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꺼낸 김민석 후보에게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를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으로 선동한 사실상의 친청계를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신효섭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친명이랑 반명으로 갈린 민주당 내 상황을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뭐 나중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워낙 또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가면 또 손잡고 이제 뭐 손 들고 먹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만 저희가 본다면 민주당의 이 당권 경쟁이 좀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게 사실상의 심리적 분당 상태로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당권 아무리 당권이 중요하다고 한들 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극한적인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저희가 아까 녹취에 들은 내용 말고도 제가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정청래 후보는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배신하고 정몽준에 갈 때부터 알아봤다.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이제 배신의 정치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아까 이제 뻔뻔하다 이런 표현 썼는데 사실 뻔뻔하다는 말은 저희가 누구 앞에서 하기에 좀 그렇죠. 삼가는 말인데 저렇게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정도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정 후보가 조금 다시 당대표로서 말실수를 좀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도대체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난을 했고, 근데 다른 저희가 이제 송영길 후보, 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 입장은 아까 저희가 안 봤는데 송영길 후보가 연설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친청계로 추정되는 그 당원들이 아주 그냥 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싹 나가시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그 상대 후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종의 적대감까지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윤리위 제소, 저희가 보통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선된 사람이 제일 일성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 당의 개판은 없습니다. 분열은 없습니다. 다 통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윤리위 제소를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당선된 분이 과연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통합하자, 단합하자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까지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좀 투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까지 투표와 개표가 이뤄졌는데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충청에서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앞섰고요. 부울경에서는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1,500여 차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을 한번 합쳐보면요, 1,200여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경남에서는 5%의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청래 후보가 한두 보 정도는 조금 앞서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치훈 대변인 계속 결과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우선 눈에 좀 들어왔던 게 충청이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데 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가 300표 차이지만 조금 앞섰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죠. 김민석 후보 스스로도 사실 한 7% 이내로 지면, 그러니까 맞아요. 이기면이 아닙니다. 지면 그러면은 나머지 선거에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김민석 후보에 근소한 우위를 준 점은 사실 충청이라는 지역이 전체 선거 대선 때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기는 쪽 뭔가 그리고 뭔가 집권 여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투표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친문,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좀 강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몇 달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화합의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예.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서 정청래 후보가 그리고 그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약간의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주에 정청래 후보가 과반 이상을 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선거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45%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덜 나왔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도 좀 해보죠. 3위 송영길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의미한 표를 얻지를 못했더라고요. 최창렬 교수님, 이게 선호 투표제가 영향을 미치려면 3위의 후보의 득표수도 유의미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게 호남에 가면 좀 달라질까요? 송영길 후보의 고향이 호남이니까 전 호남 가면 좀 양상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예. 1위 후보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송영길 후보를 1위로 찍은 이제 그 표에서 2위가 누가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 표가 합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처음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것이다. 예, 맞아요. 중간에 뭐 단일화, 뭐 연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직 대표했던 사람이 완주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고 특히 선호투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에 이제 결선투표냐 선호투표냐 가지고 설로 논란이 많았는데 예. 선호투표가 받아들여졌어요. 정청래 후보 측은 당연히 반대했던 건데 선호투표가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투표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단일화 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이게 대단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물론 이제 경남에서 5%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정 후보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충청에서 졌고 불과 뭐 303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부울경 다 끝나고 충청까지 나왔는데 이젠 별로 호남이나 수도권이 거기 이제 70%예요. 호남이 33%, 수도권이 41%거든요. 권리당원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말이죠. 집권 후반기라 모르겠는데 집권 초반기예요 지금. 집권 2년 차 이제 2달 차라서 아무리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이라 하더라도 예. 당청 관계 자체가 과도하게 균열로 가거나 파열음을 내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계층들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지금 당원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왔으면은 그래서 제가 좀 예단이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송영길 투표의 득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후보의 득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추세라면 저는 김민석 후보가 결국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오, 네. 물론 이제 제 예측을 저는 달리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또 조금 시각을 달리해봐서 이게 네.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게 지금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두 후보들 간에 지금 그 공개 발언이라든지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서도 그게 분명히 지금 드러났어요. 물론 이제 정청래 후보도 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가 뭐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친명계가 밀고 있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거의 적대감 같은 그런 것까지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과거의 집권당과 달리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렇게 명확한 지금 선거에서 네. 그 정청래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갖다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명확한 이 후보가 지금 50%에 가까워. 물론 이제 뭐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네.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금 득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지금의 집권 세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를 지금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정청래 후보가 앞으로의 지역들에서 뭐 30%, 20% 이렇게 쪼그라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네. 이 흐름대로 본다면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까지 쪼그라들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결국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이른바 강성 당원들, 권리 당원들의 지지세가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지구당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과거의 명칭이 그 당협위원장들이었던 조직세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권여당 대통령이 지금 명확하게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의 집권당의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집권당의 어떤 권력 구도, 내부의 권력 구도와는 뭔가 좀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눈길을 끄는 건 또 한 번 등판 시점이 묘했던 유시민 작가의 등장입니다. 유 작가는요, 경선 첫날이었던 지난 1일이었죠. 토요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게 아니냐는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죠. 과거에 뭐 공적인 관계들도 일부 있었고 비평가로서 그다음에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인간적인 연민도 유대감 많이 표현하셨어요.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약간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회 같은 것도 네.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말을 하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저는 한 시기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전우회적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